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경리 누나가 한 장 한 장 세워주던 그 봉투 말입니다. 지금은 그 노란 봉투가 법 이름이 됐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거리엔 실업자가 넘쳐나고 가게들은 하나둘 셔터를 내립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이름만 들으면 따뜻하고 좋은 법 같죠?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감정이 아닌 차가운 경제 논리로 따져봐야 합니다. 왜 기업들이 벌써부터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법이 아닙니다. 2014년 쌍용 자동차 파업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했어요. 47억 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노란 봉투가 날아왔습니다. 월급 봉투를 뜻하는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거예요. 당신의 생계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 상징을 그대로 법 이름에 붙였어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듣는 순간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이름 뒤에 숨은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포장지만 보고 선물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효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름이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선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포장지에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법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려는지 그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노동자와 임금 협상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고용한 회사만 사용자였어요. 그런데 이 법은 원청 회사도 사용자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를 통해 청소 용역을 쓴다고 해보죠. 지금은 청소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용역업체와 협상합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삼성전자와도 직접 협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부품업체 직원들도 삼성과 협상을 요구할 수 있죠. 한 회사가 수십, 수백 개 노조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게 경영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회사는 언제 어디서 노조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내일 뭘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죠.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러시안 룰렛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1년 내내 교섭 테이블에 앉아있는 회사를 상상해보세요. 월요일엔 청소노조, 화요일엔 경비노조, 수요일엔 부품업체 노조가 찾아옵니다. 경영진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연구개발, 신제품 출시? 꿈도 못 꿉니다. 하루 종일 노조 상대하기도 벅차거든요. 실제로 한 대기업 임원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분쟁 대응 예산부터 짜야 하니까요. 이게 회사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투자할 나라를 고를 때 리스크를 봅니다. 정치적 안정성, 법적 예측 가능성, 이런 걸 따지죠. 한국이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노사 분쟁 고위험 지역이 됩니다. 베트남이나 멕시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몇몇 외국계 기업은 벌써 한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그 지역 경제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도미노처럼 하나씩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이제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공장 하나가 지역을 먹여 살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울산의 현대자동차, 구미의 LG, 이런 대기업 공장 주변을 보세요. 식당, 마트, 부동산, 학원까지 다 그 공장 덕분에 먹고 삽니다. 그런데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면 먼저 협력업체들이 무너집니다. 부품 납품하던 중소기업 수백 개가 일감을 잃죠. 다음은 자영업자들입니다. 공장 직원들이 사라지니 손님이 없어요. 김밥집 사장님, 카페 사장님 다 문 닫습니다. 부동산도 폭락하죠. 아파트값이 반토막 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게 도시 하나가 죽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미국 디트로이트가 그랬습니다. 자동차 공장들이 떠나자 도시 전체가 유령 도시가 됐죠. 집값은 2일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경북 구미가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거든요. 일자리를 지키려다 도시를 잃는다.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실업이 아니라 영구적인 지역 소멸로 가는 길이죠.
자본주의에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손해를 끼치면 배상한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시장 경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 원칙을 흔듭니다.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봐도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져요. 왜냐고요? 파업에 참여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해보세요.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하나하나 증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를 줄까요? 파업해도 괜찮다, 책임질 일 없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더 무서워합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 1명 고용했는데 그 직원이 파업해서 가게 문을 못 열었다고 해보세요. 손해배상도 못 받습니다. 하루 매출 300만 원이 날아가도 그냥 참아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재산권 보호가 약해지면 투자가 줄어듭니다. 투자가 줄면 일자리도 줄어들죠. 결국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제 무슨 선택을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 대신 기계를 씁니다. 로봇은 파업 안 하거든요. AI는 임금 인상 요구도 안 하죠. 24시간 일해도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실제로 한 제조업체 사장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직원 10명 쓸 돈으로 로봇 한 대 사는 게 낫다고요. 초기 투자 비용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저렴합니다. 노사 분쟁도 없고 산재 걱정도 없고 퇴직금도 필요 없으니까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들어보셨죠? 사람 없이 돌아가는 공장이에요.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보세요. 예전엔 노동자 수천 명이 일했는데 지금은 로봇이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편의점도 무인화되고 있죠. 이게 기술 발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제도 환경이 사람 쓰기를 더 어렵게 만들면서 자동화가 더 빨리 들어오는 겁니다.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노동자를 로봇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의 큰 부분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한 미래인가요?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을 꺼리게 되거든요. 한번 뽑으면 내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해고가 어렵다고 느끼면 아예 안 뽑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대기업 인사팀장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차라리 경력직만 뽑거나 AI에 투자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올해 대졸 신입 채용이 작년보다 30% 줄었어요.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겁니다. 청년들은 뭘 잘못했나요? 아무 잘못도 없죠. 그저 시대를 잘못 만난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법이 미래에 일할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대 청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는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난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청년 실업이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청년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법은 조항으로 움직이고 조항은 현장에서 선택을 바꿉니다. 의도는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좋은 뜰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입니다. 특히 노동과 기업은 서로 반대편이 아니라 한 지역과 한 산업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입니다. 그 균형이 깨질 때 충격은 노동자에게도 기업에게도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 돌아옵니다. 법을 평가할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이름이 좋으니 좋은 법일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에는 크게 3가지 변화가 묶여 있습니다. 첫째, 누가 사용자냐의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둘째, 노동쟁의, 즉 파업이나 쟁의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방향이 포함됩니다. 각각만 떼어놓으면 취지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작동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의사결정은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리스크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내년, 3년 뒤, 5년 뒤의 비용 구조를 예측할 수 있어야 설비를 늘리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교섭 대상이 늘어날 수 있고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손해에 대한 책임 규칙이 달라진다면 기업은 새로운 채용과 투자를 보수적으로 바꾸는 쪽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이때 피해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해고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신규 채용이 줄고 공장 증설이 미뤄지고 외주와 자동화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찬반 구호가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합니다. 결론은 감정이 아니라 일자리 숫자로 확인됩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를 초보자 관점에서 가장 쉽게 설명하면 사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내 월급을 주는 회사, 즉 근로 계약을 맺은 회사가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계약서와 현실이 다르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건물에서 청소를 하는 용역 직원, 아파트 경비를 맡는 외주 직원,
콜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파견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은 용역회사나 파견회사와 맺지만 실제로 근무 시간, 업무 방식, 평가 기준은 원청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정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좌우하는 쪽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진짜 결정권자에게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원청이 상대해야 하는 교섭 창구가 급격히 늘 수 있습니다. 한 건물, 한 공장, 한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외주, 하청업체가 수십 개라면 그 요구가 동시에 들어오는 순간 기업은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흐릿하면 현장에서는 분쟁이 늘고 기업은 리스크를 크게 봅니다. 결국 핵심은 확대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확대된 범위가 얼마나 명확히 정리되고 예측 가능한 운영 기준을 갖추느냐입니다.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손해가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손해는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은 계산이 안 됩니다. 서민 생활로 비유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자영업자가 가게를 운영할 때 월세, 재료비, 카드 수수료, 인건비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누가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르고 그 요구를 거절했을 때 어떤 분쟁이 생길지 모르겠다면 어떨까요? 대출을 더 받아 가게를 넓히기 어렵습니다. 고용을 늘리기 더 어렵습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가 현실에서 상시 교섭 압박처럼 느껴지면 기업은 새로운 투자를 줄입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물류처럼 운영이 복잡한 산업은 작은 마찰도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더 민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겠냐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의사결정이 달라집니다. 결국 기업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확실한 비용만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을 단순화하거나 아예 위험이 덜한 지역으로 생산을 분산합니다. 이때 국내에서는 신규 라인이 줄고 협력사 물량이 줄고 지역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법조문만이 아니라 기업의 심리와 계산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 때 기업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신입 채용입니다. 사람을 더 뽑을지는 회사가 가장 신중해지는 결정입니다. 신입은 아직 숙련이 없고 교육 비용이 들고 실수도 생깁니다. 그래도 뽑는 이유는 미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분쟁 리스크가 커지고 교섭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기업은 지금 있는 인력으로 버티자로 방향을 바꾸기 쉽습니다. 이때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채 규모가 줄고 인턴 전환이 줄고 계약직 외주로 대체되거나 아예 자동화 설비로 사람 자리를 줄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 시장에서는 바로 체감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하청 구조에서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충격을 흡수할 자금이 없고 한 번의 분쟁이나 비용 증가가 곧바로 현금흐름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 노동자가 될 사람들의 문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미래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같은 방향일 때도 있지만 정책 설계가 미세하게 어긋나면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 충돌이 바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노란봉투법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초보자에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파업이나 노동활동 중 생긴 손해를 개인에게 과도하게 물리지 않겠다. 취지는 이해됩니다. 누군가가 단체 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지는 구조는 사회적으로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 나오는 우려도 단순합니다. 책임이 약해지면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민 예시로 보면 동네 가게에 물건을 맡겼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 규칙이 명확하면 거래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불명확해지면 가게 주인은 다음 거래를 꺼립니다. 기업도 같습니다. 손해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는지 알 수 없으면 사업 자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특히 힘이 약한 쪽은 더 취약합니다. 대기업은 법무팀도 있고 자금도 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한 번의 손실로도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규칙을 손보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규범이 무너져 거래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면책이 아니라 정당한 범위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위험이 커질수록 기업은 기계를 선택합니다.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입니다. 기계는 임금 협상도 없고 파업도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합니다. 특히 반복 작업,
단순 작업, 표준화 작업은 자동화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인 주문기, 무인 계산대, 무인 주차 정산, 물류센터의 자동 분류 설비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것도 맞지만 인건비 부담과 운영 리스크가 커지면 자동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법이 직접 자동화를 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쓰는 비용과 분쟁 가능성을 동시에 키우면 기업은 사람 대신 기계를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해고처럼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조용히 나타납니다. 신규 채용이 줄고 기존 인력이 퇴사해도 대체 채용을 하지 않고 남은 자리를 설비가 채우는 방식입니다. 결국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법이 장기적으로 노동 자체의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가능성이 바로 일자리를 줄이는 독이라는 말의 구조적 의미입니다. 기업이 떠나거나 투자를 줄이면 그 영향은 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가 함께 흔들립니다. 공장 하나가 줄이면 협력사 물량이 줄고 물류가 줄고 주변 상권 소비가 줄어듭니다. 공장 근처 식당, 편의점, 원룸, 학원은 직원들의 월급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업이 실제로 떠났느냐가 아니라 떠날 가능성이 생겼느냐입니다. 가능성만으로도 신규 설비는 보류되고 지역의 성장 모멘텀은 꺾입니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업은 한번 라인이 빠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인력과 협력사가 함께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 변화가 기업에게 어떤 신호로 읽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한국에서 운영 리스크가 커졌다는 인식이 생기면 기업은 생산 거점을 분산하거나 신규 투자를 해외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맞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 논쟁은 회사 대 노동자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지역의 일자리와 연결된 문제로 봐야 합니다. 해외 예시를 일본과 미국으로 명확히 보겠습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조문보다 협의와 조정을 중시하는 문화와 구조가 강합니다. 장기 고용을 전제로 서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고 갈등이 있어도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큰 폭발은 적지만 변화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기업의 선택권이 넓고 해고와 채용이 유연합니다. 대신 일자리는 빠르게 생기고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불안정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이 단순합니다. 안 맞으면 정리할 수 있다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모두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자본과 기업은 감정이 아니라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한국이 일본처럼 협의 구조를 강화하든 미국처럼 유연성을 강화하든 어떤 길을 가든 간에 예측 가능한 규칙이 있어야 투자와 고용이 움직입니다. 노란봉투법도 결국 그 기준을 얼마나 명확히 제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찬성이나 반대라는 단어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시행 이후 우리는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교섭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기업의 신규 채용과 투자가 줄어드는지, 자동화가 빨라지는지, 분쟁 비용이 어떤 추세로 움직이는지 말입니다. 법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시행 결과가 의도와 다르게 나오면 보완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도 간단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구조는 숫자로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있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노동은 생계이고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정답을 정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위한 지도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가장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